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지금 이 정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후보가 되기 전 일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욕설이 공개되고 권력 실세인 대통령 수석의 은밀한 대화가 모두 까발려집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군대에서조차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폭로됩니다. 이제 겨우 임기 1년을 넘었는데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이 앞으로 차차 드러나겠지만 권력 내부에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고 볼만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돋보기를 대고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백운기의 정치본색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댓글 많이 올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바로 대한민국의 의견입니다. 오늘 백운기의 정치본색 댓글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두 분 골라서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고급 제품인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구독자 널리 알려주시고 많이 모집해 주십시오. 50만 돌파까지는 조금 힘이 들었는데 50만 달성 이후에 속도가 좀 붙어서 지금 51만 2천 명이 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10,000명이 늘었는데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스픽스 홈페이지 또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당첨자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주소를 안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보내드리고 싶어도 주소 안 보내주시면 못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혹시 내 이름 있는지 확인해서 빠지신 분들은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께는 베트남 여행권 2장 드리고요. 그리고 또 29분께는 광화문 살롱에서 드리는 고급 베이커리 선물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픽스몰에서 추석 선물 대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역시 스픽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또 스픽스몰에 들어오시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제품 가장 싸게 드린다는 약속 저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와서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반건조 생선 선물 세트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좋은 상품을 이렇게 조합을 해놓았는데요. 싼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세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있을 때 동조 단식하셨는데 혹시 지금 네, 또- 지금까지 원래 해야 제 계획에 맞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셔서 그때 제가 그 아버지 생신 덕에 해제가 됐습니다. 아이고. 네, 4일 정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식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까? 네. 아무튼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조사하고 내일 또 나오라고 그랬죠? 10일. 그 조사 받는 것 멀쩡한 사람도 힘든데 단식 중인 사람을 굳이 그렇게 한 번 불렀다가 또 불러야 되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전형적인 뭐 보여주기
소환 쇼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 14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 멀쩡한 사람도요, 진이 다 빠져버려요. 근데 저렇게 지금 단식 투쟁 중인 제1야당 대표를 하루가 멀다 하고 불러들이는 이 검찰의, 이 정치검찰의 태도, 국민적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전혜영 교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가 1년 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대선 끝나고 계속 됐다고 해도 과언이 그러면 아니고요. 이미 진작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부족할 판인데 뭐를 더 계속 조사하고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검찰에 출석한 게 5번째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뭐 8시간, 10시간 이렇게 계속 수사를 받았고요.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제대로 그럼 조사를 해서 뭔가 밝혀내야 되는데 딱히 밝혀내지 못하고 계속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6차, 7차, 뭐 100차까지 할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야당 지지층 내에서도 검찰이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는 어떤 부분이 오히려 또 뭐 결집을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내일도 검찰에 소환해라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내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아마 이제 13일째로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상당히 건강에 좀 적신호가 오고 누워서 거동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 대표는 지난 주말에 출석한 이후에 뭐 5번 부르든 6번 부르든 나가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진짜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진짜 이게 망신주기냐라고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든지 엔간히 해야 됩니다. 엔간히. 정도가 지나치면 역풍을 맞게 되죠. 자, 오늘은 저희가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임기 초반에 이렇게 권력 내부의 은밀한 대화들이 다 공개가 되고 현직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속보가 떠서 이 내용부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다.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이어서 이제 이종섭 장관 탄핵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가 되겠지요. 김철근 실장,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하면 요건은 표결할 수 있는 그거는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나오는 거를 보면 이종섭 장관, 뭐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 바꾼다는 것들이 뜨는데 지금 중폭 개각을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이종섭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의 행태나 이런 게 너무 국민들로부터 좀 괴리가 심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해병대 그 수사단장의 그 수사 방해 혐의겠죠, 사실상. 그 국방부 장관은 대면 보고해서 그 결재까지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뒤집어서 결국은 수사단장을 거꾸로 항명죄로 지금 기소하고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에 그 안보실 2차장,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 이 해병대 수사 라인에 관련돼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바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앞으로 국정감사나 이런 데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부를 텐데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지금 그 시민단체인 그 군인권센터인가요? 거기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상 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런 시각에 입각해서 지금 뭐 교체하려고 하는 장관에 대해서 스톱. 그렇게 해서 그렇게는 안 돼. 이거 문제 진상규명 해야 되겠어.
그리고 당신 책임져야 되겠어. 정치적으로 책임져라. 라는 취지로 아마 탄핵을 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진환 교수 어디를 도망가려고 뭐 이런 차원일까요? 그렇죠. 뭐 실제로 이미 대정부 질의 과정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백해진 사실이죠. 그리고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이른바 모르쇠로 일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좀 당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대국민 메시지를 좀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측면이 하나 고려됐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탄핵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제 그 특검법까지 발의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의 책임과 수사 외압, 그 다음에 은폐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탄핵 발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국방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 해서 탄핵 기간 동안에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냐 이런 뭐 분석도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만에 하나 또 직무가 정지돼서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또 내년 총선 즈음 한 6개월 뒤에 이제 이 기각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 시점에 또 기각됐을 때 오는 또 이 후폭풍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정치적 계산보다는 지금 드러난 국방부 장관의 어떤 그 자격 없음,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감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특검과 더불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전현 교수, 그런데 만약에 탄핵을 지금 발의했는데 이종석 장관이 사퇴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글쎄요, 저는 그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바인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과거에 사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탄핵을 이제 진행을 했지만 헌재에서 결국 기각이 됐는데 이렇게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정도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지금 SNS나 이런 데 한번 여론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탄핵을 하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하나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위에 타고 올라가면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야당을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장관을 교체해버리면서 어물쩍 넘어가고 국민에게는 뭔가 쇄신이 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후임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서 그동안 계속하고 또 박정훈 대령이 뭔가 이제 뭐 정치를 하려는 건 아니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냐 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 점도 있어 보이네요. 신원식 장관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 뭐 요즘엔 청문회 하나만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임명을 좀 늦추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직무 정지가 되고 그 기간에는 후속 조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임세훈 대변인은 어떤 의미에서 해석하십니까? 저도 뭐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일단은 국민의 정서에 이제 민주당이 발맞추어 가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국방부가 이렇게 매우 의심되는 그 대통령실과 뭔가 교감을 통해서 뭔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조작 시도들이 여러 가지 읽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공분을 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왜 장관 하나 탄핵 못하냐, 혹은 더 나아가서 뭐 이제 뭐 대통령까지 얘기가 나오는 정도인데요. 일단 그 국방부 장관이라도 탄핵이라도 해야 직무 정지돼서 증거 인멸의 이런 우려마저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런 저는 공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에서는 이 국방부 장관이 좀 시작이라고 봐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장관들, 그 더 나아가서는 검사 탄핵까지도 저는 차례로 돼야 이 국민과 또 이런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실무적인 문제입니다만 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특검법 발의됐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 이 소추안이 상정이 되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본회의가 18일 교수단체 대표연설이 하나 있는데 예. 그때는 관행상 교수단체 대표연설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투표를 발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일 또는 25일이에요. 그러면은 본회의가 지금 2번 잡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을 사퇴시켜버리고 임명해버리면 제가 볼 때 탄핵 소추안은 정치적 의미를 좀 증폭시키는 수단으로만 이해가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원식 의원이 사실상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지금 군 전체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원식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향해서 삼류 저질 정치인의 악습 흉내를 낸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인물을 여기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도 전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이거 국방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신호로 이미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어쨌든 뭐 일부분이라도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부분의 신호 좀 그렇게라도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정기남 교수께서 그러니까 시일이 촉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후임 장관 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문회 절차가 있고 임명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을 결의할 수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수리를 하고 그리고 공석으로 국방장관을 놔두고 있다가 후속 절차를 밟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탄핵에 걸릴 수는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점까지도 감안하고 수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자진 사퇴입니다. 자진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장관이 공석이 되는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공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탄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후임자를 임명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니죠. 인사청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지명이니까요. 그러니까 내정이고 장관 후보자로 그렇죠. 그 청문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 한 달 정도 시간 정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금 9월달 추석 전에 방금 얘기한 대로 21일, 25일 뭐 이런 정도의 그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국방장관을 공석으로 두지 않는 한 탄핵 대상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로 봤을 때 자진 사퇴를 용인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왜 잘못한 것도 별로 없다고 보는데 자진 사퇴 시키면 탄핵 하려고 하니까 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그렇게 되겠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별로 잘못한 거 사과하는 거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아마 버티지 않을까요? 네. 자, 매일 새롭게님 당연히 탄핵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 이어서 그 명령을 내린 그 윗선도 탄핵해야 합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탄핵에 대해서 도토리님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해서 국민이 원하는 일 좀 해야 한다. 애옹이님 말로만 탄핵하지 말고 탄핵 소추를 걸어라. 170석인데 왜 못 거노.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답답하다. 홍기영님 신혼식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인간입니다. 예, 자 민주당 탄핵 소추안 발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권력 내부 균열 조짐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현직 대통령의 육성을 지금 이 시점에 듣게 되다니. 물론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는 아니고 후보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지금 임기 초반의 대통령이 이렇게 험한 말을 막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우리를 놀라게 했던 녹취를 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발언 유튜브 더 탐사에서 보도했던
두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요. 이제 저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떤 네. 의도인지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제 네네. 저도 이제 상황을 가만히 네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네.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럼요. 그럼 이제 아니 제가 원장님은- 그렇다고 지금 네. 결정하고 한 것도 아니고 자우지가 만약에 이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만에 하나 네. 들어가시면은 호랑이 구리에 들어가셔가지고 호랑이가 되십시오. 기왕에 그래야죠. 들어가시려면 예.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고 완전 안 접수를 그러면은 하시죠. 접수를 해버려.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네. 개판 치면은 예,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예, 어? 깨버려. 아니 그러고 네. 국힘에 예, 어? 예. 지금 국힘 당원 26만 명입니다. 아, 맞아요. 예. 제가 만약에 국힘에 나중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예. 국힘에 좀 많이 입당해갖고 당원을 네.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 주셔갖고 아, 예, 예.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예, 예, 오케이. 바꿔버려. 전부 예, 어? 탄핵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또 국힘 안에서도 예, 예, 많은 의원과 예, 또 저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예, 당원들이 예, 빨리 들어와서 국힘을 접수해서 예, 예. 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 봤자 예.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그러니까 이 새끼가 네? 건방져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싸가지가 이거를 없어요. 아셔야 돼요. 예, 이 국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상대적인 거부감이 있어도 예, 어? 예, 예. 어차피 양당제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어차피 들어가서 그거를 접수하고 예, 예, 국힘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업고 나가지고 예, 어? 예, 예. 그러고 나서도 또 갈 길이 멀어. 이놈들이 180석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국힘에 들어간다고 지지를 철회하시는 거는 좋은데 예, 그러면은 예. 그거는 정권 교체하겠다는 거하고는 멀어집니다. 제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국힘에 제가 지금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예,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입당 네. 입으로 신중하게 이제 네. 고민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 예. 막 그 들어온다고 막 까고 이러는 것인데 예, 예, 예. 그러나 현실적인 생각은 좀 해봐야 됩니다. 이놈 새끼들 뽀개버리고 또 말끝마다 이놈 저놈 하는데 김철근 실장 지금 대통령이 돼서 그런 말을 또 쓰는지 어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입이 험하네요. 뭐 이놈 저놈 뭐 EXX 저 XX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들은 후보 들었습니다. 때 좀 만나보셨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입이 거칩니까? 뭐 직접 저한테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원으로 들은 건 많습니다. 많고요. 말을 좀 험하게 한다? 아니, 보통 뭐 EXX 뭐 달고 저 살아요? XX 이건 뭐 특히 뭐 이준석 대표한테 뭐 그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번 김철근 실장 어떤 사이였길래 그때는 후보가 되기도 전이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미워하고 욕을 하고 그랬나요? 아니 뭐 입당해갖고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면 3개월짜리 대표가 결국 됐죠. 네? 근데 뭐가 불만이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녹취가 된 시점이 대략 7월 중순 정도 7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6월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선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첫 행보를 6월 30일 날 조선일보사에서 했던 행사가 신라호텔에서 있거든요. 그때 아침 8시 경에 이준석 당시 대표와 윤석열 이제 전 검찰총장이죠. 신분이 그때는 경선 후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공식적으로 신라호텔에서 처음 만납니다. 처음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뭐 한두 번 아마 만났을 겁니다.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녹취는 입당 전에 지금 그 이른바 호남의 그 강호의 농객이라고 하시는 분하고 지금 통화한 얘기인데요. 예. 이 통화 녹취록이 이것뿐이 아니고 상당히 더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를 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때 말을 많이 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건가요? 여러 차례 했겠죠. 그다음에 대통령뿐이 아니고 뭐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하고 또 통화. 김건희 여사하고도 통화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뭐 더 있다는 소문들은 많습니다. 그렇고 그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전 검찰총장이 입당 전에 이준석 그 당시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3개월짜리니 뭐 까불어봐야 3개월짜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본인이 미리 빨리 입당을 했으면 이준석은 대표가 안 됐을 것이다. 예. 한 80명 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 예. 대표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당시에 그 당이 상당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30대 영선 대표로 상징되는 이준석 대표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그 각광을 받을 때입니다.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그런 정도의 당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해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 정권 교체에도 엄청난 도움을 줬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정무실장을 맡아서 지금 다 입당해 있습니다만 이용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 제가 만나서 아니 당시 무소속이었으니까 입당을 좀 해달라. 입당 요청도 하고 그로부터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제가 만나서 설득하고 해서 결국 나중에 왔잖아요. 그다음에 뭐 지금 김경진 특보나 이런 분들도 그때는 윤석열 캠프에 가 있지 않았어요. 후보 캠프에 가 있지 않았는데 만나서 다 설득해서 이른바 호남의 당시 무소속 그리고 그 약간의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유력한 분들을 많이 접촉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호남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광복회 회장 지금 하고 계신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제가 또 직접 가서 만나 뵙고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 뵙고 다니는 시점에 아마 이 녹취가 그 날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와달라고 외걸복걸하고 있을 때 뭐 이런 녹취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럴 때 들어가서 당을 먹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때 시점 정도로 보이는데 이 얘기가 실현된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럼 입당할 때입니다. 보통의 입당을 할 때 우리가 유력 후보 중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먼저 입당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을 했거든요.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입당할 때는 당대표 중앙당에 있을 때 입당을 하고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입당하면서 쓰고 네. 그 퍼포먼스 하고 이렇게 입당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이 입당할 때는 이준석 당대표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도 중앙당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입당 원서를 누가 받았냐? 권영세 당시 대협력위원장이 받았습니다. 예. 이건 황당하잖아요. 당시에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였는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우격다짐으로 기습 입당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이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대로 당대표 무시하고 원내대표 패싱하고 뭐 가서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입당하기 전에 단독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때 단독 기사가 났는데 언론사 사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뭐 예, 그때 기사가 이제 난 거니까. 예, 데일리안에 단독 예. 기사가 났어요. 예. 입당 일자가 단독 기사가 났는데 그 단독 기사를 흘린 쪽이 이준석 쪽이다. 그리고 이준석 쪽에서도 김철근 실장이다. 하고 제가 지목을 받았어요. 아니 이제 여수하고 광양에 이제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랑 같이 이제 그 시찰을 갔는데 이 대표가 그러는 거예요. 아 형님이 이거 기사 흘려서 단독 기사 났다고 지금 난린데요. 그래서 나는 당신 나한테 이거 얘기도 안 해줬잖아. 난 내용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흘려? 이거 뭐 완전히 지목한 거다. 근데 그러면서 이 우격다짐의 기습 입당이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입당 일자를 논의할 때 딱 5명이 있었어요. 그 5명이 있었는데 그게 이 대표 보고 흘렸다고 이렇게 자꾸 이제 뒤집어 씌우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뒷얘기가 재밌어서 계속 듣고 싶은데 일단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뒷얘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이런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짚어볼 만한 대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직 대통령의 육성이, 그것도 욕설이 포함된 듣기 민망한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대통령 수석의 발언, 그것도 매우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서 이건 분명히 위법으로 보이는 관제 대모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내용. 이런 게 다 지금 현직에 있는데 서슬퍼런 임기 초반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군 내부입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또 공개가 된단 말입니다. 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갑시다. 그러면 김철거 실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방금 통화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지요? 네. 그분이 원래는 민주당 쪽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대선 때부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돕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 이제 DJ 대통령 때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직전까지 아마 그 민주당 계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문 반노로 이제 분류가 돼서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이제 거기를 안 가고 그러니까 삼지대 비슷하게 있다가 결국은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그 관여를 하게 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정치적인 이력이 그렇다고 치고 지금 뭐가 틀어져서 저 내용을 공개했을까? 그게 참 궁금한데 혹시 짚히는 바가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그 이제 지금 강성규 수석하고 통화하신 분도 동일인입니다. 아하. 제가 동일인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뭔가 틀어진 건 틀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그 당시 후보 측하고 그 방송 토론을 끝나고 나왔을 때 그 한번 그 싸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당사자라는 게 뭐죠? 그때 폭행당했다고 막 이렇게 그 언론에 얘기하고 이랬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제명시켜야 된다고 윤리위원회에 또 뭐 이렇게 뭔가를 했던 그러니까 지금 왜 틀어졌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른다. 그렇지만 하여튼 왜 틀어져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은데요. 하여튼 뭐 그렇게 본인은 열심히 나중에 좀 들은 얘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권 차출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기대만큼 뭐가 안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강승규 수석과도 통화를 했지요. 그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오셨나? 네네. 아우 저놈들 MBC나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내가 오늘 한의견을 한 20분 동안 했어요 MBC에. 누구는 누구는 그런 거를 내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내국 언론이고 요거 저자야 돼. 인치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이 시해야 돼요.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전하세요. 돈 때문일 것이다. 아니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보나 마나죠. 팽당한 거죠. 결국 원조 똥파리 원로욕군 뭐 별 의견들이 다 올라옵니다. 근데 전혜영 교수 옛날 같으면 지금 1년 반도 안 됐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기 힘들죠?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권의 초반에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지지가 높고 언론에서도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좀 지켜보고 당내에서도 결집력이 강화되는 시기인데 지금 나오는 어쨌든 여러 가지 녹음 파일을 보면 보수 진영에서 대선 캠프에서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 균열이 시작이 됐다. 일종의 레임덕 시작이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총선이 다가오면 본격적으로 내부에서도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될 텐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가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이런 현상을 좀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초기 때 왜 극우 유튜버 가족들 청와대에 있었다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다가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녹음과 관련해서 뭔가 폭로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뭔가 한 자리 하는 걸로 암묵적으로 본인은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배신을 당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여전히 어떤 구심척으로서의 행사를 하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부터 좀 분열이 됐다, 이런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전에 왜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했는데 뭔가 이제 무마시키려 했다는 이제 의혹이 있다 보니까 정권을 만들 때는 우리가 필요하다가 이제 정권 잡고 권력은 본인들만 독점해? 라는 어떤 그런 반발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현 대변인, 아까 그런 얘기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했어요. 이종섭 장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강승규 수석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저건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같은 논리로 그건 대통령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때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너무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당 관련돼서도 이제 이야기나 정치적으로 중립에서 훼손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수석급이면요, 최고위 관계자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그 언론에서 나오는 고위 관계자의 그 한 분인데요. 저렇게 극우 유튜버라고 제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분과 저렇게 자유롭게 통화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일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더 무엇이냐 하면은 대통령 자체가 이런 조심성이 전혀 없고 시스템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수석도 자유롭게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본인 개인 폰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파에서 녹취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고 거기에 안보에 위협에 가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폰 말고 비화기 폰이라고 그 안에 대통령실만 쓸 수 있는 폰이 있습니다. 그 전화기로만 통화를 해야 되고, 극비가 있으면, 그리고 반드시 비서실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우 자유로우세요. 본인 폰으로 체리 따봉도 보내시고요. 본인 폰으로 전화기, 핸드폰 막 쓰시고요. 그러네요.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경험으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대통령 스스로가 조심성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시고 시스템을 무시하고, 만약에 참모가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그 전반적인 구조도 저희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들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 윗물이 맑아 아랫물 맑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시스템 무시하는데 수석들도 자유롭게 극우 유튜버든 누구든 통화해서 관제대모도 뭐든 다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싶어요. 정진남 교수도 정치권에 오래 계셨지만 대통령, 수석 이런 사람들의 육성, 또 은밀한 대화 공개됐다. 이건 내부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권력 균열의 어떤 그 상징적 장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그 강승규 수석 그 관제 데모 지시 의혹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그 대통령 발언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면, 좀 전에 우리 임세현 씨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이게 그 대통령 밑에 그 수석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 정도예요. 최소한 대통령의 언어라고는 볼 수 없는, 대통령 후보의 언어라고 볼 수 없는 거의 시정 잡배 수준의 그 어휘 구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총장이 되는 시점에 검찰총장도 할 수 없는 인격 수준을 이렇게 아주 우려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이준석 대표 평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건 조폭의 우두머리가 다른 조폭을 접수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자, 국무회의 하는 거 보십시오. 국무회의에 1시간 10분을 하면 59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언급을 합니다. 깨알 지시한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권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권력에 소외된 그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권력의 어떤 그 빌붙으려고 하는 세력 간의 또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저는 악순환의 고리로 접어들고 있다. 저는 지금 비록 지금 집권 2년 차입니다만 흔히 여느 정권에서 본다면 권력 말기에 나타난 현상들이 이제부터라도 저는
총선 전후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저는 계속 터져 나올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농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녹취를 듣고 이준석 전 대표는 길거리 건달에 이렇게 비유를 했던데 돈키호테죠, 돈키호테. 예, 허상이고 망상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 한마디로 줄이면 집권 4년차 현상, 그러니까 임기 말 현상, 내임덕 현상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임덕은 2년 반, 반환점을 돌고 나서 힘이 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1년 4개월 됐습니다. 1년 4개월 됐는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후보도 이제 경선 후보가 또 되기 전에 입당 전에 녹취록이 나오고 있고 현직 대통령의 시민사회 수석의 그 녹취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면 최근에 이 방송에도 나오고 스픽스에도 나오고 있죠. 장성철 소장이 방송에 가서 정무수석실에서 이준석 대표의 대구 무소속 출마와 그 비례대표 정당 그 창당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자체가 워딩이 밖으로 그냥 새어나온 상황이. 이런 상황에 그 다음에 각가지 대통령실을 둘러싼 온갖 루머들이 많습니다. 방송에 직접 거론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런 얘기들 자체가 저는 한마디로 4년차 현상이다. 임기 말이 되면 그나마 지지율을 지켰던 대통령은 이런 현상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지지율이 임기 초부터 2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0% 초중반에서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게 권력 내부로부터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부 고발에 의해서 대형 스캔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벌써 접어든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뭐 대부분 내년 총선 때를 얘기를 하는데 총선 가기도 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력의 속성상 레임덕은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임기 말에는 뭐 이런저런 이반 현상도 생기고 또 재편되고 그러면서 대통령 힘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임기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뿐인데 이렇게 레임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잘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봤을 때 아이고 이거 뭐 싹수가 놀았네 이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녹취를 공개한 유튜버 또 뭐 지역 정치인 이 사람이 대통령 또 수석 발언을 공개한 것은 뭔가 틀어져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지고요. 그렇지만 박정훈 대령이 했던 증언은 이것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눈에도 보면 참 얼마나 강직하게 군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 잘했다고 결재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이게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다 또 들리거든요. 박정훈 대령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뻥 쪘잖아요. 31일 날 하는데 홀딩 돼버리니까 뭔 상황인지 이렇게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 봐.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나 봐. 그런데 내가 뭐 31일 오후부터는 계속 사령관님실에 살다시피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히 물어
사령의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 전혜영 교수, 이제 박정훈 대령의 증언인데 박정훈 대령이 들은 거죠. 그런데 VIP가 대노했다. 군 관련해서는 이것보다 화를 낸 적이 없었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되니까 그거는 문제가 매우 커 보이는데 어찌됐든 저런 내용들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른 것도 아닌 군에서 이런 것이 흘러나오는 것은 이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더 이상 믿지 못한다. 이런 거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해병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반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이제 팔강모 사나이라는 노래 유행하는 거 아십니까? 이 해병대 이 전후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대로는 못 넘어간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군 내부에서부터 대통령을 못 믿겠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로는 정치 영향과 별개로 최수근 상병의 사망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내라는 민심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닌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해병대의 최수근 상병이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저는 오히려 이거 진실 밝혀야 된다고 난리 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수사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정치꾼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을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정말 아연실색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좀 정당 지지율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맨날 여당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오르냐?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이 최수근 상병의 이 사망과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이 외압 의혹은 진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대통령실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건 반드시 진실을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세현 대변인, 박정훈 대령이 저렇게 이제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뭐 군인들 까라면 까는 거지 그랬는데 박정훈 대령을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잘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웃긴 게요. 대통령이 하여튼 뭐 깡패, 조폭 이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대통령실에 하는 행태는 깡패, 조폭보다 더 못한 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깡패, 조폭도요. 잘못을 내가 했으면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잘못은 본인이 지고 책임을 아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깡패도 아래 부하한테 시켜서 뭔가 이상한 일이 나면 책임은 다 내가 지어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죠. 당연히 법적인 대로 법치에 따라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정확하게 군인의 명령, 군인의 그런 자세로 했는데 느닷없이 장관 결재까지 올라간 그런 수사 기록이 뭐 이첩이 뭐 중단되는 등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 수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정권이요, 깡패 조폭보다 못한 정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권한 휘두르고 모든 권한 다 행사하고 권력 다 휘두르면서 정작 책임은 아랫사람, 더 아랫사람, 그러니까 그 바로 아랫사람도 아니야. 완전 밑에 아랫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는 모습, 저는 여기서부터가 균열의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지금 뭐 강승규 수석 뭐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여기저기 전화하시면서 이것저것 얘기하신 거 녹취 아마도 본물처럼 터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요즘에 뭐 자동 녹음 기능도 많이 있긴 하지만 아이고 대통령 목소리니까 녹음해놔야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것들이 하나 둘씩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될지 그 파장 상상하기 힘든데, 저는요 이번에 공개된 녹취를 보면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이든 날리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 사람 쉽게 안 바뀐다 하는 걸 전제로 놓고 봤을 때 그때 당시 했던 말이 어떻습니까? 뭐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야, 저 새끼들 말이야. 뭐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이제 전해졌는데 나중에 바이든이라고 안 했다. 자세히 들어보시라. 날리면이라고 했다. 이 새끼들 뭐 그 부분은 처음에는 또 부인을 안 했어요. 미국 국회의원들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한국 국회의원입니까? 그것도 나중에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는 뭐 또 새끼라는 말도 했냐 안 했니까지 나오니까요. 이제 아예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이놈 저놈 새끼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면 저 새끼들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안 됩니까? 결국은 그러면 뭡니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진환 교수? 충분히 그건 거짓말한다고 당연히 논리적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모시고 있는 참모라고 하는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거예요. 자, 모시고 있는 보스가 이놈 저놈이고 허구한 날 조폭처럼 행동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만기칠람하고 이런 모습이면요. 뒤돌아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사적 대화에서 무슨 욕설을 아주 백보양보해서 욕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실이 만약에 공개가 되고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무슨 문제, 외압, 은폐 의혹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없던 걸로 뭉개겠다? 자, 남는 건 뭡니까? 벌거숭이 윤석열 대통령만 남는 거예요. 지금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를 본인 알 수가 없죠. 왜? 그동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김철근 실장은 그때 바이든으로 들었어요? 날리면으로 들었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아니, 궁금해서. 귀는 다 똑같잖아요. 바이든 아닙니까? 아니 뭐 또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건 뭐 글쎄 국민 다수가 거의 대부분 바이든으로 얘기하던데요. 그건 본인의 어떤 공천이나 본인의 어떤 이익에 관련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브 향기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불현듯 스치는데 미국이 도청했을 때 대통령의 민망하고 천박한 언어가 고스란히 도청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왜 모르겠습니까? 태정태세 비욘세님, 길거리 건달짓이나 다니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지만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동네에서 바보짓하고 양아치 노릇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이웃 동네 가서 호구짓하고 기분 내킨다고 돈다발 뿌리는 행태가 가관입니다. 제 식구들한테 반찬값 줄이고 간식비 뺏으면서 이게 우리 집 가장이라면 넌 당장 이혼감이야. 진관웅님, 이 나라가 정말 왕정시대인가요? 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나요? 자유님, 꾹꾹 눌러도 그릇이 작으면 터져 나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 댓글 보니까 뭐 그 도청에서 뭐 그런 거 아니냐 창피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외국 나가면 이른바 호구짓을 당하냐. 그리고 저도 궁금점이 생겼어요. 아니 그 나라의 국익이 제일 중요한데 외교에서 왜 그렇게 하나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하나 딱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순방을 가게 되면요. 그 나라 정상과 그 배우자 가족에 대한 매우 디테일한 사생활까지 관련된 이만큼의 책자가 제공이 돼요. 이른바 우리나라가 국정원 같은 거고 미국 같은 FBI겠죠. 그래서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핵심 참모들한테는 이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몇 개는. 그리고 정상들한테는 더 디테일한 자료가 가는데 만약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그런 매우 디테일한 사생활 같은 정보가 제 기억에 의해서 그렇게 만약에 똑같이 제공됐다면 그 정상들은 대통령 부부의 여러 가지 아픈 지점이나 좀 감추고 싶은 면을 다 봤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혹시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호구질 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뭐 저는 이거 매우 신빙성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네 분께 한번 그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이런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고, 배신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작게 보면 그러겠지만 뭔가 더 이상 기대를 하기 힘들어서 이 정권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여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랑 교수는 권력 내부 균열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결정적으로 이제 권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한을 위임하고 또 책임을 또 위에서 지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체계화돼 있어야 되고 시스템을 운영돼야 할 때만이 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텐데 지금 이런 양상들은요, 권력 누수의 양상들은 보이는 게 뭐냐면 우선 공무원 사회를 보십시오. 공무원 사회 보면 어쨌든 일만 생기면 아랫사람,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해 참사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운영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어요. 결국은 이 권력은 결국 우리 국민과 또는 어떤 우리 그 권력의 아랫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권력이 아니구나. 저건 몇 사람들만의 향유하는 권력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요소가 있다면 그런 인식이 강해진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권력이요. 상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권력이 지금 분산되어 있는 느낌도 있어요. 이를테면 김건희 권력 또는 뭐 이동관 권력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막 나눠져 있으면서 권력이 그러다 보니까 집중되지 못하고 이게 분산돼서 나타나면서 다들 자기 분야에서 우선 나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전혜영 교수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사실 근데 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쓴소리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초한 부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찍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팬클럽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보안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청와대 내에서 검증도 안 하고 그것도 이른바 영부인 팬클럽에 공개돼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죠. 대통령의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외비 일정이 또 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청와대를 초기에 이제 우리가 세팅하고 할 때 심지어 인수위 때부터도 제가 취재를 할 때 보면 전화 통화도 잘 안 돼요. 그 인수위에 있는 관계자들도 말실수가 될까봐. 근데 김건희 여사 이렇게 자유롭게 할 때 아무도 터치 안 하다 보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냈을 때 대통령실에 누가 이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김건희 여사의 그 팬클럽 관련한 의혹이 한때 시끄러웠다가 뭐 조금 잦아들었다가 또 이제 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정의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권력 그리고 약간 비선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지금도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천근 실장은 어떤 데서 이유를 찾으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임기 초반에 물론 뭐 낮은 분도 계셨겠습니다만은 대체로 50%를 넘었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면 5, 60% 정도 되고 대통령의 철학과 개혁 조치들을 막 해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반대하면 발목 잡기 하지 마라 이러면서 야당을 견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상황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1년 그리고 1년 4개월 오면서 20% 중반에서 30% 중반 사이에 갇혀 있으면서 사실은 공무원들도 그리고 앞으로 정치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먹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가장 큰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농공행상입니다. 그 농공행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부분 그 정당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력서든 뭐 이런 게 다 들어오고 1차적으로 걸러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검증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인사팀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노력들을 하신 분들이 어떤 자리를 얻어서 이른바 대통령의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운영하는데 그 어떤 자리들을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부터 오는 이반 현상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신상필벌입니다.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되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큰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정치적이든 정부적이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제가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직접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총리,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담당 장관 사퇴,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 많아요. 그 아이디어 내고 이런 사람들 상을 줘야죠. 이 신상필벌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른바 내 식구 챙기기, 나하고 가까운 사람 챙겨주기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불만이 많이 쌓이는 거고 그 불만들이 결국은 터져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예.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분석입니다. 특히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 얘기를 제가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수위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면 그 뒤에 다 뭐 청와대로 들어가거나 또 어떤 요직에 발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수위 구성이 함께 공동정권을 만들겠다고 했던 안철수 후보 쪽과 함께 이렇게 꾸리다 보니까 나중에 안철수 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팽을 당한 거죠. 인수위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이제 사실 그것도 이제 역관제인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알고 봤더니 인수위는 뭐 제대로 월급도 안 줬더라고요. 그냥 뭐 차비만 줬는데 인수위 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생업을 그만두고 그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뭔가를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도 안 챙겨주니까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자괴감에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애를 썼나. 지금 그 농공행상 신상필벌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군요. 임세훈 대변인은 지금 이렇게 이런 시점에 이런 것들이 막 공개되고 나돌아다니는 이유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당연히 리더십이죠. 리더십. 당연히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리더는 솔선수범하고 또 본인이 최종 책임을 져야 되고요. 우선순위도 정해주고 방향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할 테니까 너네 해라는 그런 정확한 그 디렉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 국정 운영이라는 거대한 관료 조직을 운영을 하려다 보면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이 국정 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또 본인과 친한 편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적 하면서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그러면은 관료들은요 딱 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밖에 할 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충성심도 없어질 것 같고요. 복지부동, 이른바 복지부동. 진짜 움직이지 않는 것. 이른바 그릇을 깨지 않기 위해 설거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저는 반복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전반적으로 많은 쇄신이 필요하다. 아예 다 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부재가 타고 내려가서 이런 전반적인 국정 운영이 구멍이 났고 그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왜 그럴까 우리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주요 주제로 잡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간 개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오는 면면을 보니까 국방부 장관의 신원식 의원은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요.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얘기가 나오고요. 여가부 장관에는 김행 전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여가부는 또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데 지금 MB 시즌2라고 합니다만 이 정도면은 완전 재탕 정부다. 이렇게 지금 뭐 하마평 정도니까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이 MB 때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MB 때 홍보수석이었고요. 유인촌 장관도 문체부 장관이었거든요. 정예남 교수.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바에야 이게 대충 국정 운영에 우선 철학 자체가 없고 또 그다음에 그런 국정 운영에 철학이 없다 보니까 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이 권력 기관을 좀 두텁게 하고 또 외연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갖다 쓰는 거예요. 왜? 써본 놈이 잘한다더라. 그것도 또 과거 MB 정권에 좀 집중돼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노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저는 아마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요, 아마 이 철학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진중근 교수가 방송에서도 비판했던데 저는 뭐 이 느닷없는 이념 논쟁을 가져온다든지 막 그 예를 들어서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그 인식을 그대로 수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재는 없으니 과거에 썼던 재탕 삼탕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앞서 리더십도 얘기했습니다만 철학, 리더십 부재가 결국 그런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전 뭐 결국 국정 운영에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만. 특히 야당이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그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된 이 소위 외압, 은폐 의혹 이게 저는 윤석열 정권을 좌초시키는 분명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떤 정권의 운명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김창걸 실장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MB 정부 때 그것도 실패한 정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그 장관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는 것 이것도 참 이상하고 전례가 없는 일인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봤을 때요 다 지금 MB계를 갖다 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은 친박이 있고 친이계가 있고 또 뭐 아닌 쪽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주류였던 보수 세력의 주류였던 이른바 친박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 시절에 거의 대부분 다 구속됐어요. 예. 구속시킨 사람들이고 그 세력의 핵심들인데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뭐 나중에 대통령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고 어차피 지금 양쪽을 다 고루고루 써야 될 텐데 이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는 친이계야라고 한다면 공천 앞두고 또 총선 앞두고 친박계와 이렇게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요? 친박계는 실제로 그 정치적으로 활동할 만한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생존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정권이 지지율이 낮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 말고 나름대로 실력 있고 전문가적인 이런 중도적인 사람도 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각이 있었을 때 이런 분들한테 그 제안들을 상당히 할 겁니다. 근데 제안을 했을 때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선 청문회도 굉장히 그렇고요. 만약에 청문회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 정권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 그 배에 타려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재풀이 굉장히 협소하다. 객관적인 여건 자체가 협소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 내가 어찌됐건 믿을 만한 사람을 찾다 보면 결국은 과거 MB에 계에서 그 MB 대통령 때 장관이든 청와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한테 눈이 가지 않겠냐. 그리고 사실 추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추천하는 사람들의 그 인맥도 대부분 대통령실에 그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니까요. 원시티님, 신원식, 유인촌, 김행, 웅장해진다. 크크크. LYH님, 용산에 재활용 연구소 있는 듯. 주도야 놀자님, 대통령도 이명박으로 바꿔야 하나 헐. LI님, 알뜰한 정보네요. 재탕, 삼탕, 재활용 배워야겠네요. 뭐 지명이 되면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만 혹시 전영 교수나 임세원 대변인 시간이 제한됐습니다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싸움꾼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들을 자꾸 기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 일했다 하더라도 뭔가 좋은 평가를 받거나 야당과 대화가 잘 된다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문수 경산위 위원장,
그리고 지금 신원식 장관 후보자,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야당과도 사실은 대화가 굉장히 어려운 인물들을 자꾸 장관이나 주요 요직에 쓰고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도 국정을 내 맘대로 하겠다. 그리고 좀 강력하게 말하면은 몽둥이 잘 휘두르는 싸움꾼을 쓰겠다. 이런 식의 국정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요, 대통령의 메시지나 행보는 매우 방향성이 명확하고 우리가 해석이 막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매우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애매한 표현, 해석의 여지가 많은 표현,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을 통해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과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국민께 안정을 줘야 되는 게 대통령과 이거 정부의 역할에도 불명하고 오히려 불안감 조성하는 것 좀 매우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대통령 자리 귀찮다.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막 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 내려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2만 명 가까운 분이 동시 접속해서 시청을 해주셨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영숙님, 큰 뚝은 작은 구멍에서 붕괴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영숙님께 디오르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겠고요. 또 한 분은 태정태세 비욘세님, 우리 집 가장이라면 넌 당장 이혼감이야. 재밌게 보내주셨는데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님, 홍삼 살 수 없을까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자민경 홍삼 제품이 너무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잠깐 품절 상태라고 하는데 곧 들어온다고 합니다. 9월 15일부터는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워낙 제품이 좋고 가격이 또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주셔가지고 일시 품절인데 곧 또 들어오니까 지금 주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건조 생선 선물 세트가 있고 또 프리미엄 호박 약과가 있고요. 굴비 세트, 자민경 원기진고, 원방 산삼 배양근 침향환, 이것도 아주 인기가 좋지요. 안주도 있고 또 칵테일 막걸리라는 게 있던데요. 이것도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가루로 돼 있는데 물에 넣고 하루 놔두면 막걸리가 된다는데요. 하여튼 이제 스픽스몰에 들어오시면 추석 선물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여다보시고 꼭 이번 추석 선물은 우리 스픽스몰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반건조 생선 선물 세트 앞부분에 지금 광고하고 있으니까 이거 관심 가져주시고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함께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지금 진실의 레이더가 바짝바짝 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진보 진영의 사드, 개혁 진영의 전략 자산, 사드 레이더보다 더 좋은 초고성능 초단파 레이더를 제가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혁 진영의 사드. 그거 좋은데요. 예. 전략 자산. 전략 자산 인정합니다. 예. 뭐든 물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준비했던 게 지금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것들인데 그러면은 우리 전략 자산께 그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부에서 지금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럴까 그거를 짚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비록 후보가 되기 전 시절이지만 그때 막 했던 민망한 발언들이 막 공개가 되고 그렇죠. 현직 수석의 관제 데모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막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군에서는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체계,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런 군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다라는 말이 막 공개가 되고 이거 도대체 그전 같으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임기 겨우 1년 좀 지났는데 그렇죠.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글쎄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냥 터질 게 터졌다고밖에 답변 드릴 게 없어요. 아니 원래 인간성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꼭 이런 집안에서 탈이 나도 하여간 바람 잘 날 없이 꼭 탈이 나게 돼 있다고요. 대선 전에 뭐 이런 거 또 막말한 거 또 들어도 참 시정 잡배나 같은 소리들 아닙니까? 뭐 뽀개버린다, 뭐 3개월짜리 EXX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원래 성정이 그러셔요. 원래 성정이 그러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딱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처음에 진시황이 집권을 했다고. 한비자 법가의 사상으로 집권하신 거거든. 처음엔 얼마간은 괜찮았어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유학자들 잡아들이고 경전들 불사라지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름하여 분서갱요라 그러고 그 뒤로 30년을 못 가고 그 제국이 무너져요. 진나라가 망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중국 최초의 중앙 관료 제도를 마련하고 어떤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틀은 진나라가 첫 번째인데 망하거든요. 왜 망하냐 하면은 반대자들이 주로 유학자들이 자꾸 주나라 시대를 회고하는데 제후들한테 권력을 준 지방자치를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중앙을 내가 권력을 마야 되는데 이때 이런 걸 갖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때 분기가 탱천하고 노기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뭐냐 하면은 이 분노의 감정이 지혜를 녹슬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성정을 보면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엔 집착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죠. 그 통화 내용 녹취록 잘 보면은 내가 들어가서 뽑아버리고 장악해서 국회의원들 앞줄에 세우고 뭐냐 하면 집착,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분노가 와요. 이게 이제 진시황의 분서경요 고단계입니다, 이게. 거기서 분노가 이제 솟구쳐 오르고 이걸 표출을 하는데 잘 통제가 안 됩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면 2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어리석음의 단계가 와요. 그러니까 집착에서 탐욕이죠. 거기서 분노, 경노의 그걸로 해서 이제 어리석음의 단계로 나오는데 지난 1년간 보십시오. 허구한 날 경노라는 단어를 우리가 몇 번 받았어요. 이번에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경로해서 왜 이렇게 수사하냐 그랬는데 경로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 또 경로해가지고 안보실 차장하고 국방비서관 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의 연쇄 반응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도 안 좋지만 지혜를 녹슬게 하고 눈을 흐리게 만드는 감정이 분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로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녹취록이 왜 터지느냐 이제 실상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윤석열 그 당시 후보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정치지망생을 지지했던 사람조차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두고 보십시오. 또 터집니다. 아, 이게 끝인 줄 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불교에서 삼독이라고 하죠. 세 가지 독, 탐, 진, 치. 예? 참 욕심, 노여움, 그러니까 어리석음 이런 게 참 그러니까요. 수행에 장애가 되는 삼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빠진 게 있는데 그 지금 윤 대통령의 그 캐릭터를 굳이 따지자면은 역시 법가의 사상을 갖고 있는 조조와 비슷합니다. 여러모로 비슷해요. 네. 그 조조가 자기 삼촌도 죽였잖아요. 예. 큰아버지죠. 큰아버지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저기 동족 살해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하고 조조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조조는 좀 똑똑하다고. 그 저기 뭐냐 교활하고 똑똑하다고. 그런데 요게 없어요. 요게. 같은 법가라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분노의 감정이 지혜를 녹슬게 한다. 진보 진영의 전략 자산. 이렇게 그냥 주옥 같은 표현들이 원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좋은 생각을 말로 이렇게 착착착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오늘 컨디션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말에 예. 유불선을 주로 섭렵합니다. 기독교도 좀 곁들여요. 제가.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중후해지더라고. 제가 그래서 교수인데 교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겸손만 갖추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겸손은 힘들어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걸로 넘어가죠. 그러시죠. 이제 민주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원식 장관 뭐 후임으로 막 이렇게 거명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꾸기로 했는데 탄핵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탄핵안 수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판인데 지난주엔 해임권 의안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자, 그때 국방부 장관을 자른다 그랬어. 그래서 후임까지 다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냥은 못 내보내. 해임권 의안 내겠어.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논평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멀쩡한 국방장관을 자르서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 야당이 또 이랬어요. 아니 자당 여당이? 의원이 여당 의원이 그럼 이게 말이 다 엉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기 해임권 의안을 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을 못 잘라요. 왜냐하면 야당이 자르라 그랬는데 그 말 듣고 자를 수는 없거든. 근데 원래 자르려 그랬거든. 예. 이게 이상하게 꼬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잘못된 게 탄핵안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탄핵안을 내면은 못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청구되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이 됐어요. 정부가 정의가 되죠.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로 이게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인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파면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국방장관을 지금 저기 자르면 증거인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인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답변 안 해버리면 그만이거든. 거기에다가 안보실 2차장 잘렸죠. 국방비서관 잘렸죠. 다 잘렸으니 이제 국회 와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럼 만약에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 특검을 지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증인으로 불렀을 때 현직 장관의 자격으로 참석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탄핵 심판과 특검은 쌍두마차로 이렇게 굴러가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이 되면은 거기에는 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국방부 장관은 거의 피의자 겸 피청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꼴을 안 당하려면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잘라야 돼요. 본회의에서 뭐 해임건이건 탄핵안이건 나오기 전에 지금 즉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각이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른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요? 지금 뭐 이종섭 장관을 지금 만약에 사표를 수리한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원래 제가 이 방송에서도 가을이면 이종섭 잘립니다. 이 얘기 한 지가 내가 벌써 지난달부터 얘기했다고. 이 이종섭 장관을 제가 보니까 윤 대통령하고 관계는 이래요. 대선 캠프에 같이 있었어요.
거기에 국민안보 뭐 특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종석, 김용현 지금 경호처장 다 같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김용현이 장관이 안 되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종섭이 된 거예요. 이건 뭐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켜놨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저기 맨 그냥 우물쭈물 궁시렁궁시렁만 했지 뭐 하나 제대로 돌격대 역할을 해낸 게 없어 국방장관이. 그래가지고 진즉 찍혀가지고 내가 아마 가을이 될 때쯤이면은 저 사람 잘릴 사람입니다. 이라는 게 박정훈 대령 사건 터지기 전이라고. 네. 그런데 이게 마침 터졌는데 아니 장관, 차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변명만 하네. 그러니까 용산으로 불똥이 튀고 만 겁니다. 대통령 의혹의 몸통이란 걸 오히려 틈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바로 잘랐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야당이 보니까 저 잘릴 장관이 맞거든. 그런데 이제 어디 가가지고 저기 그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처박혀버려. 외국에라도 나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지금 잘라가지고 어디 저기 미국 갔다. 그리고 안 돌아온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진작 자르는 게 맞았을 텐데 이제 자르는 타임을 놓쳤는데 예. 지금 후임 국방부 장관을 신원식 의원을 지명을 한다 하더라도 네. 사표 수리를 안 하고 놔뒀을 경우에는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임명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종섭 장관을 자르고 공석으로 국방부 장관을 자리를 놓고 후임을 지명할 때까지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쭉 후임까지는 자리를 지켜놓고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미리 사표를 수리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탄핵에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여차하면은 빨리 치울 수도 있었는데 야당이 냄새를 맡고 해인권에 의한 탄핵안을 거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못 자릅니다. 이제 때가 늦었다니까. 늦었죠. 못 잘라요. 타이밍을 놓친 거죠.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일이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요 이제 장관의 거취만 두고도 앞으로 한 달 이상 논쟁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뭐 청문회까지 이게 불똥이 튈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원식 의원한테 최상병, 홍범도 장군 견해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제 악소리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고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이상 그래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이제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해 버릴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 장관 부임하는 첫날부터 정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계시는 분이야, 이분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되니까 뭐 쓰레기차 치우니 똥차가 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이거예요. 예, 김석환님 밉지 않은 자랑질, 김종대 개그맨님 흐흐, 신채규님 겸손 갖추면 매력 떨어짐, JHP님 종대 오빠 너무 좋아요, 잼나요. 칭찬이 막 쏟아집니다. 이게 세상이 재밌으니까 제가 개그맨이 되잖아요. 아니 내가 나같이 국회의원 지낸 사람이 할 일이 없어 개그맨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재밌어. 객관적으로 재밌어. 웃기잖아. 이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담 그리고 G20 순방 마치고 이제 귀국을 오늘 했나요? 하나요? 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이현주 님이 주셨네요. 김종대 의원님 우크라이나에 3조 원을 퍼준다는데 그게 대통령 선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사안 아닌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관련해서 삼부토건과 결부된 이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 예, 기사 꼼꼼히 보셨네요. 예, 우크라이나에 3조 원 지원한다라고 얘기했죠. 23억 달러. 예, 그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도적 지원하고 국제 그 기구를 통한 금융 지원하고 합해서 23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무기 지원에는 안 들어가요. 저번에 우크라이나 가서 방위산업 협력을 하겠다, 방산 협력했다. 그 내용은 또 별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 23억 원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우리가 아프간에 한 1조 원 정도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세계에서 꽤 많은 축에 들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에다가는 이렇게 되면 누적액으로 벌써 한 5조 원 가까이를 지원하는 거니까 저기 작년에 지원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조 원까지는 안 돼도 이제 거의 5조 원, 곧 5조 원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4조 원 가량 정도가 지원하는 셈이 되는 건데 파격적인 지원이죠.
그동안 우리가 분쟁 지역에 지원한 걸로는 아마 제일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국가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 빈손으로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해버렸으니 그래가지고 이거에다가 보십시오. 이제 또 ODA 예산 많이 늘어납니다. 그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 그래가지고 개발도상국제 이거 많이 늘어나지. 그다음에 기후위기 그 출연금 또 3억 달러 약속했지. 그러다 보니까 외교 예산이 점점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예, 이제 본인 그 명함 내밀고 사진 찍으려면 좀 비용이 필요한 거죠. 우크라이나 23억 원, 그 3억 달러는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의 간순간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건 젤렌스키 면전에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거기서 약속을 다 하고 그걸로 미국에도 점수 따고 온 건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 때가 늦은 거예요. 그때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예산은 국회 심의를 어차피 통과하니까 그때는 야당이 입장을 내야죠. 삼부 토건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은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이 들어가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회사 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삼부 토건 뭐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 좀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고 다만 근데 왜 삼부 토건 얘기가 나옵니까? 대통령하고 친하거든요. 삼부 토건이요? 네. 그래가지고 뭐 폴란드 그 재건 지원 뭐 이럴 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따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막 뛰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쪽하고도 뭐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봤을 때 우리 토건 사업이 이제 진출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 그거는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설계를 짜느냐에 달린 거고 다만 우리가 재건 지원금을 많이 냈으니까 그 재건 지원 사업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계산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전쟁이 끝났을 때 얘기지 지금 오히려 교착 상태에 소모전이 더 격화되고 있는데 뭐. 근데 이번에 순방한 거는 성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이번에 아세안하고 G20 참석하는 기본 프레임은 뭐냐면은 앞으로 중국하고는 탈중국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대체지가 아세안하고 인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양해각서나 뭐나 이런 거 체결한 내용들을 보면 예컨대 인도네시아, 필리핀하고는 주로 자원관계 MOU를 체결했는데 코발트, 리튬 이런 광물 협정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중국이 독점 공급하던 광물입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터리 공급망은 중국이 아주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미국의 전기차가 IRA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급망의 재편도 있고 이러니까 그 대체지로 인도 필리핀을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인도에 가가지고는 IT, 5G, 6G도 그렇고 우주 협력도 그렇고 사이버 협력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는데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에요. 요 품목들은 중국하고 경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 표준이 걸려 있는 거예요. 특히 5G, 6G는 그 기술 표준, 그 오픈넷 네트워크라는 표준을 지금 한미 간에 합의해 냈거든요. 이걸 인도에 적용해서 같이 손잡자는 얘기고 뭐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아세안 인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진영 외교로 보는 거예요. 진영 외교로 보고 중국의 리창 총리가 와 있었지만 북한 핵에 대해 질러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 외무장관 와 있었는데 거기서는 북한하고 협력하지 말라고 질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진영 외교다. 이게 보편적 가치 외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다 이번에 아세안은 그 개털 외교인 게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이거 주재국인데 인도네시아가 원래 이거 11월에 하거든요. 아세안 회의를. 그걸 9월로 땡긴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 배려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오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둘 다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기시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간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뭐 성에 찹니까? 꽝 대신 닭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진영 외교하는데 아니 미중이 오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인도 태평양 뭐 이런 전략을 하려면은 이 인센티브를 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어요. 미국,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은 솔직히 말해서 버림받은 다자 외교의 장이다. 그래서 아세안이 홀대 받았다.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 언론조차도 바이든 왜 안 가냐고 지금 비판하는 기사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그 역할을 인도 태평양 발언을 대신해 주는 게 윤 대통령 몫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싫어하는 아젠다가 많이 여기 골라서 엄선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건 진영 외교다, 균형 외교가 아니다. 이거는 예. 분명히 말씀드려요. 끝으로 김정은이 오늘 뭐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나 뭐 미국에서 나오는 것 같은 미국이 엄청 급해졌다. 이건 긴 말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비상사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만난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것만 관전 포인트로 보자 이게요.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하고 반드시 협조해서 식량, 에너지, 기술을 받아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북한은 절박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러시아하고 우리 한일 관계 준군사 동맹 되듯이 그 정도 동맹을 맺어서 이 국제적 토위의 돌파구를 형성해야 된다. 지금 북러 관계는 뭐예요? 중국하고는 혈맹 관계잖아요. 저 조중 우호 조약이라는 그냥 게 있는데 우호 관계입니까? 우호 조약이라는데 그걸 동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방국 정도. 우방. 예. 그런데 러시아하고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요걸 언론에서 못 짚는데 북한이 아무 입장도 아직까지 발표 안 하잖아요.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트럼프 지지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을 다 이겨. 이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너무 깊이 들어갔다간 말이야. 내년도에. 이 트럼프 당선되면 또 판이 다시 짜이는데 이게 루비콘강을 건너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선택지요. 러시아하고 준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북한이 새로운 활로를 뚫고 무기도 현대화하고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이 길이 있는데 러시아를 못 믿겠어. 저 러시아 줄 식량도 지들도 지금 버벅버벅해요. 거기에다가 저기 에너지도 뭐 사실은 얼마나 준다는 건지 이게 푸틴이 뭐 맨날 지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이게 줄 듯 말 듯 해가지고 밀당을 한 몇 달째 해왔는데 이게 조금 불확실하고 왠지 좀 실패 국가 같아 보인다. 근데 이런 상태라면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위험 감수를 해서 북러 이걸 화끈하게 해버리겠는데 미국이 이게 최근에 그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그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러시아 만나지 네. 마라. 그럼 앞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는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럴 때 북한은 항상 계산서를 뽑아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분명히 미국에 우리가 큰 카드를 진 거야 지금. 거기에다 트럼프 당선까지 대봐. 이러면은 말이요. 판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계산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시계볼 마냥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더 저기 나한테 이익이 큰가를 계산하고 있지. 지금 제가 보기에 확실하게 결정된 거 아니다. 이번에도 가면 푸틴이야 급하겠지만 김정은이 우리 모두 필요하고 일단 불러보겠죠. 일단은 저기 이렇게 한번 입찰을 해봐라. 그 가격 높이기 지금 국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식이 좀 들어오면 그리고 시계 땡땡은 시계추로 앞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요즘 애들은 그런 시계 또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괴종 시계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하는 추 있는 시계. 하여간 왔다리 갔다리 한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모티콘에 전화기 표시 있잖아요. 요즘 어린이들은 그게 뭐냐고 물어본대요. 이런 전화기 본 적이 없잖아요. 전화기는 그냥 다 모바일 폰이니까. 글쎄, 90년대생까지는 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돌리는 거. 우리는 옛날에 전화해 막 이랬는데 이것도 이해를 잘 못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이해를 못하죠. 아무튼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뭐 옛날 거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좀 하고 다니면 안 됩니까, 그거? 그럼 꼰대 계속 하는 걸로? 애들 모르면 인사동에 그 길거리에 데리고 다니면 하루면은 다 알아요. 거기 다 가면 다 있어요, 인사동에.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문화의 거리. 저는 문화를 육성하는 차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기 대통령 출마 선언 같습니다.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윤석열도 하는데.
예. 진실과 상식에 깨어있는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여러분 즐거우셨죠? 모레 수요일날 또 좋은 얘기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 더 힘차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